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수당들. 네. 그중에 혹시 복리후생비라고 찍힌 금액, 이거 그냥 회사에서 주는 좋은 혜택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그 통상임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랑 엮이면서 회사 전체의 인건비 부담을 확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그게 요즘 정말 큰 이슈죠. 특히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문제, 백정숙 노무사님의 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별 통상임금성 판단 3편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 봉투에 찍힌 액수 문제가 아니라 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 아니면 연찰 수당 같은 거 계산할 때 기초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다른 수당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민감한 문제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받는 돈이랑 직결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고 어떤 건 아닌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특히 뭐 급여 항목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복리후생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인사나 노무 관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관심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찾아가는 여정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통상임금, 이게 법적으로 뭔가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딱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렇게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아,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군요. 맞습니다. 뭐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 요건 중에 하나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뭐죠?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고정성이라는 요건이에요. 고정성이요? 그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는 없었는데요? 네, 이전 판례에서는 이 정기성, 일률성, 소정 근로 대가성 외에 추가로 고정성이라는 걸 요구했었어요. 고정성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나요? 뭐랄까,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만약에 하루만 딱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아, 약간 떼일 염려 없는 돈 같은 느낌인가요? 비슷한 뉘앙스죠. 그런데 작년 말 2024년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이제는 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없어졌다고요? 고정성 요건이? 네, 이제는 그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며칠 이상 출근해야 준다. 이런 조건 붙은 수당들. 이런 것도 이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는 일단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설령 뭐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거나 하는 부가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 달성 여부랑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그냥 조건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수당의 범위 자체가 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기준, 이게 오늘 주제인 복리후생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흔히 받는 뭐 식대나 교통비, 아니면 뭐 체력 단련비 같은 것도 이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생긴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돈의 이름표가 복리후생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물. 네, 그 실제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2. 정기적인가 3. 모든 근로자나 아니면 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 그룹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이걸 충족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하, 이름이 뭐든 간에 저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통상임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물을 판단하는 기준,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실비 변상적 성격이 있냐 없냐예요. 실비 변상, 실제 비용을 돌려주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출장 가서 교통비를 썼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회사에서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건 어때요? 그건 제가 일한 대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쓴 돈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이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임금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총삭임금에도 포함 안 되고요. 아하, 실비 변상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군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이냐, 쓴 돈 돌려받은 거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복리후생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기준을 적용해 볼까요? 네, 좋아요. 뭐부터 볼까요? 가족수당. 이건 어떤가요? 아, 가족수당. 이것도 지급 방식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배우자 있으면 얼마, 자녀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통상 임금일까요? 모든 직원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니까 일률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근로자 개인의 생활 조건이지 그 사람이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진짜 가족수당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가족 상황에 따라 주는 거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름은 가족수당인데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직원한테 매달 딱 고정된 금액, 예를 들어 5만 원씩 준다. 이러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이름만 가족수당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고정수당인데요? 그렇죠.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매달, 일률적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니까 이건 통상임금 세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그렇고요. 와, 재밌네요. 똑같이 가족수당이라 불려도 지급 기준에 따라 법적 성격이 확 달라지네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싶으면 무조건 실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해야겠네요. 네. 지급 기준 자체를 소정근로가치평가와는 관계없는 실제 부양가족 현황과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체력 단련비.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헬스장 비용 지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체력 단련비, 이것도 과거 판례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몇 %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 이런 조건 붙으면 통상임금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과거에는 바로 그런 출근율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고정성 요건, 그걸 충족 못한다고 봤어요. 아, 그날 하루 일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고정성이 없다. 네,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고정성 요건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체력 단련비도 통상임금 쪽으로 기우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이제는 그런 지급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과 별개로 체력 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또 일률적으로 모든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딱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생긴 거죠.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체력 단련비 1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면 이건 이제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피하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칼럼에서도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또 실비정산 방식이에요. 아, 또 실비정산? 네, 매달 그냥 10만 원 떼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운동시설 이용하거나 운동용품 사고 쓴 돈 있잖아요. 그걸 영수증 같은 걸로 증빙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아하, 쓴 만큼만 준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복리후생 목적을 위한 실제 비용 보전 성격이 강해지니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이제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비정산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럼 식대, 이건 거의 모든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매달 고정 금액으로 받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식대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이것도 역시 지급 방식이 관건입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요. 네. 만약에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답을 그냥 무료로 준다거나 아니면 식권을 나눠준다거나 또는 뭐 점심 안 먹는 직원한테는 식대를 안 준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실제 밥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이니까 약간 현물 제공 느낌도 나고 임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식사 여부와 연동해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거니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과거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취지로 본 적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요? 그냥 식사 여부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직원한테 매달 10대 15만 원 딱 이렇게 계좌로 쏴준다. 이러면요? 자, 이건 어때요? 정기적인가요? 네, 매달 주니까 정기적이죠. 일률적인가요? 모든 직원한테 똑같이 주면 일률적이죠. 소정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나요? 그렇죠. 회사 다니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상 뭐랑 비슷해요? 거의 뭐 기본급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와, 그럼 지금 듣고 가신 청취자분들 급여 명세서의 식대 항목으로 매달 고정 금액이 딱 찍혀 있다면 회사에서는 이걸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방법은 또 네, 실비 지원이죠. 근로자가 실제 식사를 해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내식당 운영, 식권 지급,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식사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정산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말 지급 방식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차량 유지비. 이것도 회사마다 지급 형태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차량 유지비도 앞선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급 기준을 봐야 해요. 어떤 기준이요? 만약에 뭐 직급처럼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을 딱 정해서 지급한다면요? 이것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대가 같기도 하고 통상임금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률성 요건 등을 충족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직급이나 고정금액 기준이면 통상임금. 그럼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설마 이것도? 네, 눈치채셨겠지만 역시 실비 변상입니다. 아, 역시. 근로자가 실제 업무 수행 때문에 자기 차를 썼어요. 그래서 뭐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게 발생했겠죠. 이걸 영수증으로 증빙해서 제출했더니 회사가 그 실제 쓴 비용을 보전해줬다. 아, 업무 때문에 쓴 돈을 돌려받는 거. 네, 이런 경우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엔 실제 사용한 비용을 딱 정산해주는 방식이냐 아니면 사용 여부란 상관없이 고정금액을 주느냐 이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역시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업무 관련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매월 실비 변상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결국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 유지비 이게 다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핵심 질문은 딱 하나네요. 실제로 쓴 돈을 돌려주는 실비변상 방식인가? 아니면 근로제공과 연계돼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금액인가? 이거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급 방식과 그 실질적인 성격, 이게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뭐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하는 걸 예방하고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데다가 각 복리후생 항목들의 지급 기준하고 방법을 실비변상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규정만 그렇게 딱 바꿔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증빙자료 관리 같은 거요? 아, 네, 당연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말만 실비 변상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매달 고정 금액을 줬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뭐 다른 증빙 자료들을 꼼꼼하게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실제로 실비 변상 원칙에 따라 운영했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정숙 노무사님의 칼럼을 통해 복리후생비와 통상임금, 이 복잡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 즉 소정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고요. 그리고 특히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그런 조건부 수당들도 이제는 포함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였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있는 복리후생 항목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걸까요? 결국 이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뭐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각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정말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법적 기준의 적용과는 또 별개로 원래 복리후생이라는 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본래의 취지와 또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노사 간에 어떤 식의 소통과 합의가 더 필요하게 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법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고민이네요. 네, 혹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요즘 뭐 근무 형태도 엄청 다양해지고 고용관계도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임금의 재정의. 듣고 보니 오늘 우리가 다룬 통상임금 논의도 어쩌면 그런 더 큰 질문의 한 단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근로자 생활 보장과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임금의 의미, 이런 질문들을 안고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논의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